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페이스북 생중계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 작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앞서 오디오가 잘 안 나가서 왜 이렇게 안 나갔지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마이크를 바꿔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는 아마 영화 귀향의 예고편을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는 잘 알려진 것처럼 14살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강일출 할머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참여한 인원이 대단합니다. 무려 75,270명 시민의 후원으로 무려 12억 원의 제작비를 모아서 14년 만에 완성한 영화입니다. 기록적인 숫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죠.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상영관을 늘려달라 이런 시민들의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화제의 영화, 이 영화를 만든 조정래 감독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영화 제작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손안에 잡히는 TV 컨셉으로 처음으로 페이스북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한국 언론 사상 최초입니다. 네, 네, 해외 언론들은 좀 시작을 한 언론들이 있는데요. 국내 언론으로서는 오마이뉴스가 처음으로 오마이TV가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잦은 실수는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저 카메라 되게 재밌죠. 저게 바로 핸드폰입니다. 정말 핸드폰이 앞에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페이스북 생중계는 모바일로만 된대요. 그래서 물론 보시는 분들은 아이폰 유저나 안드로이드 유저나 다 볼 수 있긴 한데 제작은 또 아이폰만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페이스북 생중계는 오마이뉴스 공식 계정을 통해서 22만 3,108명에게 동시에 지금 발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만 패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댓글로 응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느라 그랬고요. 우선 14년 만에 이 영화가 완성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을 텐데 오늘 1시간 정도 압축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강일출 할머님의 사연을 가지고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좀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2002년도에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이제 제가 봉사활동을 갔는데요. 제가 이제 영화도 연출을 하지만 그 또 판소리 고수나 뭐 장구 같은 것도 치는 그런 국악인이기도 해요. 그러세요? 뭐 바닥소리라고 하는 단체에서 또 최영석 씨랑 그리고 또 지금 국악인 박예리 씨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때 함께 멤버로 꾸려서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할머니들께 위로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첫째 날부터 정말 펑펑 울고 오히려 할머니들께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인연을 맺어서 매달 같이 이제 저희들이 공연 활동을 했는데요. 매월. 공연도 하고 또 소리도 가르쳐드리고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제가 강희철 할머니께서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봤어요. 저는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소녀들이 끌려갔고 그리고 저는 또 어딘가에서 다 고초를 겪으셨지만 살아계실 줄 알았지만 대부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너무 많은 충격을 받고 증언집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꼭 영화로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2002년에 학생이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 제가 뭐 29, 30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뭐 어린 나이였는데 사실 그전에는 부끄럽게도 거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특히나 이런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많은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상태에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고 뭐 그것은 단순히 일본이 나쁘다 정말 일본 정말 어떻게 일본이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남자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남성으로서. 할머니들 만나 뵙고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할머니들의 눈을 보면
할머니들께서 당시 끌려갔을 나이가 평균 나이가 16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신체적 나이가 한 12세 정도 되는 나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증언집을 보면은 적용도 하지 않았던 분들, 그 다음에 이런 성행위 자체, 이런 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죠. 애들. 예.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오늘날로 이게 이해를 하려면은 이게 거의 아동 성폭력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겉은 할머니이지만 눈은 완전히 소녀의 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근하고 어떤 품어주는 그런 느낌의 할머니가 아니라 네. 그냥 주름진 소녀를 만났달까.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으로 남자로서의 그런 죄의식이 아주 깊이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물론 이 영화를 만들었지만 지금도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아마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 제작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무려 14년간 한 영화에 매달리기 어렵다고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14년 동안 한 작품에 올인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중간에 이제 우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이들을 다룬 둘의 소리라는 영화도 만들었고, 네. 또 고향 원더스라는 이제 독립야구단을 다룬 네. 파울볼이라는 영화도 이제 맡았는데, 네. 정말 너무 감사한 작품들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영화 개봉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 이제 방송 출연했던 자료들을 좀 봤어요. 제가 네.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그래서 제가 말을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지 해서 봤는데 네. 시컷 이렇게 그 둘의 소리 영화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귀향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승전 귀향 그런 느낌이었고 네. 우리 영화를 정말 그 힘들게 같이 이렇게 했던 핵심 동지가 네. 우리 임성철 PD라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김구 선생님의 외종손 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의 외종손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 친구 얘기를 따르면은 자기를 붙잡고 일본군 악역을 맡아달라면서 2시간 동안을 기왕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저는 한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완전히 귀향 속에서 살았던 14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영화 제작을 하려면 감독님 굉장히 취재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어떤 곳을 어떻게 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취재를 좀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보고 사실 그 처음에 그 그림을 접했을 때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게 그 그림을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네. 지금 아마 또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태워지는 처녀들 그림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네.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참 우둔해서 그런지 처음에 이 그림을 이해를 못했는데 네. 이게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학살의 현장을 그린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시다가 병에 걸리신 강희철 할머니께서 부대 밖에 있는 다른 병원에 이송돼서 이제 치료를 해주겠다고 끌고 갔더니 사실은 치료를 하러 갔던 게 아니라 이제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죽이는 그리고 불태우는 학살의 장면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고 며칠 후에 이제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몸살과 고열에 시달렸는데 이제 새벽에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 속에서 네. 어떻게 보면 그 그림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재현이 되면서 비디오로 치면은 이게 백워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감기처럼. 네. 그래서 그 불타고 있는 소녀들이 옷이 점점 이제 불이 없어지고 이제 그름이 없어지고 하얀색이 변하는 게 옷이 그러니까 완전 백워드죠. 네. 그렇게 되더니 소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발을 끝을 살짝 들고 하늘을 보더니 다음 장면이 하늘을 날아서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뭐랄까 굉장히 장관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도 선명한 게 소름 끼쳐요. 온 하늘을 그 네. 소녀들이 네. 그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다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는 꿈 얘기를. 지금 소녀들이 고향을 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귀향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그거를 사로잡혔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고향으로 모셔올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재주가 이제 음악하는 거랑 영화 만드는 재주밖에 없으니까 저는 영화라는 대중 장르를 통해서 어떻게든 할머니도 영화에서나마 고향으로 모시겠다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할머니들하고 계속 이제 만나 나가면서 나눔의 집에 있는 분들의 도움 그리고 수요 집회도 나가면서 네. 또 정대협의 윤미현 대표님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도움 그리고 그 사이에 증언집이라든가 자료들을 수십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끔찍했고 지금 저 영화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시고 네, 저도 많이 울었어요. 많이 슬퍼하시는데 네. 사실 우리 영화에 나왔던 그런 느낌이 증언집을 읽는 거에 100분의 1 정도 수준도 되지 않아요. 영화보다 증언집이 훨씬 그렇죠. 더 슬프다는 거죠. 저희 스태프과 배우들이 다 그 증언집을 다 읽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10페이지 정도를 못 나가요, 사실은. 읽으려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지 않고서는 네. 이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할머니들께서 증언을 남기신 거고 그게 돌아가시기 전에. 238명의 생존자로 정부 등록을 네. 했던 할머니들의 증언인데 하지만 이것은 산자들의 기록이고 대부분 돌아가신 한 20만 명에 대한 죽은 자의 기록은 없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들의 증언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동무들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한 소녀에 대한 묘사들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남자로서 너무 죄스러웠고 그리고 이런 전쟁의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 너무 분치를 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본 제국주의가 이런 것들을 뻔뻔하게 이런 걸 자행을 하고 지금도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명령하고 지시를 했던 그런 A급 전범들이 모여져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네. 매년마다 이렇게 정부 강요들이 참배를 하고 전쟁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은 오히려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전쟁을 오히려 미화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느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14년이 걸렸는데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 할머니들은 70년 이상을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시고 그렇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리고 나눔의 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취재 과정에서 상당히 그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막 얘기하다가 그 학살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이제 네, 한국군들이 그 뭐 베트남 여성, 그 다음에 아동, 그 다음에 노인, 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집단 학살 있었던 그런 지역을 가면 누가 그렇게 다리를 잡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인터뷰 중에 나온 뭐 어떤 일종의 에피소드 같은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귀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다가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지역만 가면 그렇게 누군가 발을 끌어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다. 그래서 학살의 현장에 가면 귀의를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설마 제가 막 그랬었는데 실제 제작하시면서 그런 현장도 좀 다니셨습니까? 저는 할머니들과 늘 함께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런 늘 함께 그런 느낌을 언제나 받았던 것 같아요. 항상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계신 것 같고 영화 제작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네. 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우리 영화가 정말 그 중국에서 또 투자를 한다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덕분에 중국을 리포터를 가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있었던 그런 네. 현장들을 이제 근처까지 가봤는데요. 네. 근데
아, 학살 현장의 근처까지도. 근처까지.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다 거의 사라지고 또 오히려 정확한 장소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중국 정부도 그런 부분에 자료들을 다 갖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 정부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 세트장 안에 실제로 네. 일본 군들이 사용했던 모든 무기가 있는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그 관리인들 특히 네. 중국의 군부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분들의 소개로 제가 가봤는데요. 네. 말하자면 그쪽에서 중국에서 촬영하면 이거를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부를 봤더니 이제 그게 세트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세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실제로 일본군들이 쓰던 그 막사라든가 일본군들이 쓰던 그런 왜냐하면 중국 점령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탱크라든가 트럭 같은 거 심지어는 그런 여성들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행진하는 그런 퍼레이드 카 같은 것도 있어요. 중국에 가면요? 네네네.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가 그 북경 근처에 있는 그 영화 세트장이라고 하는데 갔더니 총 소장님이 그 우리나라 치면은 한 중령 정도 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북경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 좋겠다는 강력한 바람이 있어서 지금도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네. 여하튼 거기서 봤던 것들이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정말 저는 탱크보다도 오히려 더 소름 끼쳤던 것이 그 트럭이에요. 트럭. 예, 실제로 그런 그 위안소로 끌려가는 네네. 그런 여성들을 태웠던 그런 실제 일본군이 사용했던 트럭입니다. 그거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걸 유지 보수해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일본군 탱크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섬뜩하고 만지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끔찍하네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결국은 중국에서 중국인이 소녀가 이제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말이 결국은 안 됐지만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너무 많은 우리 조선의 여성들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피해자들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말 이 끔찍한 상처는 꼭 기억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영화가 하나의 어떤 작은 도구가 돼서 앞으로도 더 많이 알려진다고요. 예. 지금 처음에 죄송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처음에는 선뜻 제작비를 내겠다는 투자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투자자가 이제 나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시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후원을 해주셨고 네. 개인 투자자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민들 네. 께서 이렇게 정말 차 팔고 전세로 월세로 옮기고 이런 돈들이에요. 아 정말요? 네네. 그게 한 분 한 분의 네. 7만여 명의 시민들의 사연이 그냥 네, 역사네요. 네. 100원부터 쌓여진 100원이요? 네. 한 어떤 네티즌의 제안으로 한 포털 사이트에 어떤 뭐 희망회라고 하는 그런 모금을 해서 우리 영화를 도와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무슨 캐시 형태로 해서 뭐 147원 뭐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하는 건데 예, 사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모이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140원씩 모아가지고 언제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1,000만 원이 넘고 2,000만 원이 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혹은 돈이 아니면 내가 재능 기부라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영화에 그런 분들이 엑스트라라든가 단역 배우로도 출연해 주시고 그리고 물품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뭐 쌀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슈퍼마켓 운영하신다면서 네. 슈퍼마켓을 거의 털어가지고 주신 분들. 그래서 촬영 현장에 사실 굉장히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스태프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 2회차 정도로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슈퍼마켓 주신 그 물품이 순식간에 나가요. 전체 촬영 스텝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가 배우와 스태프들 다 합치면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 네. 그러니까 전투 장면도 꽤 많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찍을 수 있는 예산도 없었고 네. 촬영 시작되고 한 일주일 만에 예산이 다 고갈이 됐어요. 그 이유는 네. 저희 배우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4년 가까이를 기다리고 또 계속 리딩을 하면서 이제 리허설을 했던 배우들이거든요. 네. 그것도 다 자비로. 그러니까 거의 다 재능 기부 형태였고 제일교포 분들도 다들 거의 자비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거의 뭐 놓다시피 하면서 지금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그분들께서 그렇게 정말 고생해서 이제 촬영장에 이제 오셔서 뭐랄까 배우분들이 아니라 1인 2역, 1인 3역 같은 걸 다 하셨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생긴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진짜 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네,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네. 뭐 일단 배우분들께 스태프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제일교포 분들께는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일본 후원 시사회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후원하신 분들 모시고 또 많은 일본 분들도 오셔가지고 영화를 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일본 분들도 꼭 이 영화가 일본에서 상영돼야 된다는데 그 다음날 일본 우익 블로거가 네. 글을 하나 올렸는데 우리 영화에 출연했던 분들의 어떤 그런 테러? 그런 그 전부터도 사실은 우리 영화에 대한 기사가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서운 악플들이 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신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블로그에다가 올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너무 참. 죄송하고 이분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여튼 수많은 분들의 도움 지금 생각을 하면 좀 눈물밖에 나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초기에 너무 빨리 제작비가 소진됐던 이유 네. 자체가 너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명량에서 특수 역할을 했던 윤대원 감독님이나 네. 또 정말 특수 효과로는 특수 분장으로는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이주연 감독님이시나 네. 이런 분들이 베테랑이시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우리 영화에 근데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하는 거니까 내가 좀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어머, 정말이요? 그런 느낌으로 오셨다가 예. 배우들이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신인 배우들이잖아요. 네. 근데 대사 NG가 안 나는 거예요. 첫날 이튿날째부터 이분들이 약간 뭐 도와줘야지 이렇게 오셨다가 배우들 하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하셔서 저보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 영화를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내가 말하자면 1,000만 원짜리 기계를 가져올 테니 100만 원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세트 제작하시는 대표님은 네. 당신이 저한테 이 세트비가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임성철 PD는 또 온갖 참 이렇게 앵벌이하고 다닐 때 네. 세트 형님 괜찮아 이 정도면 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네. 카드론 받아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머, 카드론이요? 네, 세상에. 카드론 받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말씀드린 특수효과 같은 경우는 전쟁 씬을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도 아니고 돈도 없었어요. 매일같이 통장잔고에 15만 원밖에 없던 15. 시절입니다. 그런데 15만 원이요? 그렇게 제 비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비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다음날 가보면 촬영장에 폭약을 심고 계시고 그래 우리 영화의 전투씬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예. 아니 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거고 이 총은 다 어디서 온 거고 그것을 아마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우리 영화가 여전히 많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의 그런 노력과 그런 게 아니었다면 지금 오늘 이렇게 개봉까지 결코 이르지 않았겠죠. 정말 어떻게 보자면 우리 동포들의 힘으로 사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우리 역사잖아요. 그쵸. 이 슬픈 역사, 잊지 말아야 될 슬픈 역사,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될. 여기서 일단은 잊지 말아야 되는 지으시고 그리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쌍시옷입니다. 네. 이런 역사를 만드신 주역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네요. 앞서 이제 캐스팅 관련해서 이제 전부 다 자비로 그리고 또 자원봉사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제일동포 분들은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그분들도 피해자시잖아요. 그렇죠. 뭐 좀 결은 달리하지만 만주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일본에 계셨던 분들 다 국내로 오지 못한 그렇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슬픈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이제 일본 우익들로부터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본인의 피해를 감수하고도 이 영화를 꼭 해야겠다고
있었던 이유랄까요? 그런 게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둘의 소리라는 영화로 도쿄 국제 영화제 초대를 돼서 이제 가서 제가 그때도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기승전 귀향을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계속 그 귀향의 배우들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우리 영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리얼리티거든요. 리얼리티.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 영화는 일본인들이 봤을 때 양심적인 일본인뿐만 아니라 우익의 일본인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고 적어도 용납할 수 있는 너무너무 화가 나도 용납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사항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일본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완벽함. 그러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네이티브가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일본인 배우를 구하니까 당연히 실패를 하죠. 그리고 일본인 배우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일교포 배우분들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본 사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힘들다라고 해서 사실 거의 포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에 네. 가까운 그런 게 있었던지 우연한 장소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제가 생각하는 그 일본인 그 악역 그러니까 일본인을 치면 일본인 배역 중에 주인공인 역할 네. 기노시타라는 역인데 정무성 씨를 이제 만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배우도 아니었고 그냥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배우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 네네. 예. 근데 제가 거기서도 또 아마 2-3시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귀향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참 제가 생각하면 제가 너무 나쁜 놈이죠. 그분이 그 정말 후원, 투자, 출연, 온갖 허드렛 일, 일본어 교사 뭐 다 하셨어요. 근데 그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일본 후원사 하시는데 네. 자기가 되게 아끼는 일본인 후배가 이제 영화를 보러 왔대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이틀 후에 전화를 했더니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랬더니 아 영화 보고 난 다음에 형님 볼 수가 없다고. 너무 끔찍해서. 너무 당신이랑 말을 섞기가 싫다고 일본인인데 네. 말을 섞기가 싫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은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연기를 했다. 그렇죠. 그만큼 이 일본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리티. 그러니까 확보를 하려면 당연히 제일 교포분들이나 혹은 일본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화에 제일교포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또 일본인들도 네. 소수지만 함께 출연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얼리티를 살려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고 또 그분들이 결국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시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다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네.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요 형님 이거 지금 분위기가 진짜 만들어질 것 같은데 네, 예. 어떡하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선조가 네. 경남 거창이 고향이셨는데 그래요. 저희가 거창군의 지원도 많이 받고 네. 또 주인공 체리 양도 거창 사람이고 또 선조들의 무덤도 거기 있으시대요. 그때 그리고 무덤 보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밤하늘을 보시면서 울면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감독님 저는 영화 안 만들어줘도 괜찮다고. 나는 이 영화를 벌써 출연 결심을 하면서 내가 귀향을 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 말씀에. 정말 저도 눈물이 나네요. 내가 귀향을 했다. 어떻게 아이고. 저희 할아버지도 사실은 미쓰비시에서 징용을 당하셔서 일을 하시고 해방 후에 이제 해방선을 타고 오셨거든요. 네. 저도 만약에 그 해방선을 타지 못하고 일본에 만약에 그런 루트가 없었고 그래서 주저앉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강제로 끌려갔다가 강제징용 피해자. 남아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잖아요. 저도 어쩌면은 그 형님 같이 저도 일본에서 태어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팠고 또 우리 영화 주인공인 강하나양 같은 경우도 제일교포 4세로서 지금 오사카에서 있거든요. 그 용기 출연을 결심하게 됐을 때 나이가 중학교 2학년 중2 그리고 지금 출연했을 때 촬영할 때 중3 지금 고1
로서 지금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보살까. 아주 뛰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당차게 진짜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고 그렇게 출연을 했던 그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아유, 뭐 이게 정말 그 진짜 살아있는 산 역사들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 잘 만들어서 할머님들의 넋을 기리는 제대로 된 작품 이번에 하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영화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 봤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울었어요. 네, 끝에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앞에는 분노가 막 치밀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다들 안 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는데요. 손숙 선생님이 제일 유명한 그렇죠. 네, 그 캐스팅된 배우 중에는 제일 유명한 분인데 시나리오 받자마자 나는 울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제 이제 여러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손숙 선생님을 뵈면은 손숙 쌤의 이미지가 제가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만나 뵀을 때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대선배님이시고 네. 또 연극계의 원로시기도 그렇죠. 하고 선생님이 연기하시는 거 보고 정말 많이 예전에 정말 대배우시다라는. 근데 선생님의 그 눈이 네. 딱 그 소녀의 눈이세요. 그리고 뭐랄까 그 소녀 같은 면이 너무 많으세요. 촬영장 내내 제 느낌이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게 선생님도 이렇게 뵈면 나이를 안 드셨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철이 없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선생님 당신 자체가 나이에 별로 관계없어 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제 아내가 네. 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손 선생님께 이제 시나리오 보내드렸죠. 네. 손 선생님께서 그렇게 찾아뵙고 만나 뵀을 때 선생님께서 뭐 전화 연락이 와서 나 시나리오 보고 많이 울었고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 뵀는데 네. 선생님께서 그냥 일사천리를 말씀하셨어요. 나 영화 보고 많이 울었고 나 이 영화 할 거야.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난 개런티는 안 받을 거야. 여기까지가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그냥 가만히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네.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대신 영화가 잘 되면 나한테 인센티브를 줘. 그러면 그걸 다 또 기부할 거야. 어머.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네. 사실 영화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했겠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 눈물 나셨을 것 같아요. 손 선생님.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그 시간부로 그냥 선생님은 거의 투입이 된 거예요. 그냥 이미. 그리고 선생님도 막 주변에 네. 당신도 막 이렇게 그 자료도 조사하시고 또 그러면서 정말 마음으로 함께한 분. 촬영 내내 1,000원 한 장 받지 않으셨어요. 보통 보면 그래도 차비라도 드려야 된다고 예. 드리면은 오히려 혼내시고 우리 영화의 거의 재능 기부에 가까운 출연가 그리고 스태프분들, 네. 후반 작업 감독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세요, 진짜로. 그렇군요. 예. 정말 그 힘으로 영화가 가능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 앞서 이제 저희가 쭉 얘기했던 대로 일본군 강제로 끌려간 성노예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목이 리얼리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대목은 리얼리티, 또 어떤 대목은 또 극영화로서의 어떤 허구적 상상 뭐 이런 거가 좀 섞였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좀 리얼리티에 가장 충실했던 장면 그리고 또 허구에 가장 충실했던 장면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영화를 보셔서 잘 아시고 또 뭐 트레일러나 여러 가지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충분히 접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영화에는 분명히 그 어떤 그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소녀가 네. 과거에 돌아가신 우리 위안부 피해 소녀들의 영령을 끌어안는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 판타지적인 요소죠. 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꿈을 꿨던 내용을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인 그 진도시킨 끝이라는 그런 것들을 네. 또 영화 속에다가 넣고 하지만 리얼리티를 구현하려고 굉장히 고증이라든가 증언집을 네. 철저하게 바탕을 하면서도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 아프고 굉장히 그 증언집에 있는 내용대로 이걸 꾸리면은 정말 아무도 영화를 안 볼 것 같았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저부터도 못 보고. 저도 사실은 영화 네. 보러 갈 때 좀 망설였어요. 그렇죠. 너무 저 끔찍한 장면을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생각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보고 싶긴 한데 발걸음이 그렇죠. 안 떨어져요. 이런 분들 저희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후원 시사회를 하고 또 GV 시사도 최근에 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 그 한 여성 관객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남자 감독이 만든 느낌이 안 들었다. 여성 감독의 느낌이 들었던 거에 대해서 네. 설명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네. 당신의 그 관람평.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아프기만 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선정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네. 하지만 배제하고 그 소녀들이나 할머니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느껴졌지만 하지만 그 고통이 오롯이 온다. 그래서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준 감독님께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포인트가 그런 고통과 아픔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위로하고 또 고향으로 모셔오는 그런 장면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그래서 슬프지만 아름다운 영화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남성 감독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평생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절대로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생을 어떤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또 영화 속에 있었던 모든 장면을 구현할 때 저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철저하게 증언집을 바탕으로 하고 또 수많은 나눔의 집에 계신 분들께 계속 자문을 구하고 또 할머니들 그리고 주변의 여성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감독 조정래가 만든 게 아니라 7만 5천 명이 같이 만든 영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러 가야 됩니다. 그 영화 속에 보면 위안소의 어떤 살풍경한 장면들이 그렇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게 실제로 그랬을까? 과거에도 그랬을까? 아니면 저거 그냥 영화 세트장에 불과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노대야예요. 네, 이렇게 네. 대야 속에 물이 이렇게 잠겨 있는데 그 물이 저는 좀 핏빛 그렇죠. 빛깔이 좀 느껴졌어요. 네. 그게 뭐 어떤 처리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간 느낌은 이제 소녀들이 예, 그 씻은 물 같은 그렇죠. 느낌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 올려져 있는 작은 상자가 어떤 건지 그게 콘돔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 일본 스타일의 그렇죠. 깔끔한 그렇죠. 네, 내부는 굉장히 깔끔한 그러나 거기 담고 있는 소도구들은 굉장히 참담한 그렇죠.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과거의 역사를 좀 재현한 건가요? 아니면 허구로 좀 만들어진? 아닙니다. 그거는 완벽하게 고증으로 그걸 재현해 놓은 겁니다. 고증으로 네. 재현해내신 왜냐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보면 역사관이 있어요. 그 역사관의 지하에 내려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바로 실제로 소녀들이 고초를 겪었던 그 위안소 안에 있는 풍경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당시에 썼던 뭐 팻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담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저희 스태프 배우들 나눔의 집에 수시로 갔었는데요. 배우들 거기 들어가면 다 울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한여름에 저희가 갔어요. 네. 그리고 한여름에 가도 네. 밑에 내려가면 희한하게 온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추워요, 거기가. 근데 저희가 위안소 세트를 만들고 그렇게 꾸며놓고 하는데 촬영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근데 배우분들이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네. 저희가 4월 달부터 촬영을 했는데 4월이면 사실 이제 봄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밖에는 굉장히 낮 되면 따뜻한데 네. 그 세트장만 안에 들어가면 영하예요. 그러니까 근데 세트장 바깥에서 모니터랑 설치되어 있는 그 부스는 또 온도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겪었던 너무 기묘한 체험인데 내복을 입고 뭐 다 입고 껴입어도 네. 그 한기가 뼈까지 와요. 그래서 아 정말 소녀들의 원한이 여기를 지금 맴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대화가 바로 일본 그 40-50명씩 받잖아요. 네. 많게는 네. 줄 서서 이렇게 네. 줄 서 있죠. 일본군의 증언 지금 생존자 일본군의 증언에 따르면 화장실 가는 그런 풍경이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줄 서서 화장실 가는 풍경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다음 이렇게 하면 거기를 이제 그 여성의 이제 그걸 씻어내고 그렇게 그러니까 소독약인 거예요. 네. 소독하고 그리고 위에는 그 사쿠라고 하는 그 콘돔이죠. 그래서 그 콘돔을 만들었던 회사는 여전히 콘돔을 만들고 있죠. 지금도요? 그렇죠. 일본의 가장 큰 기업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기업. 전쟁 때 예. 팔았던 그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참 그 위안소 설치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일본군이 주둔을 한 점령지에서 네. 지역에 있는 대규모 여성들을 강간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 범죄라든가 혹은 성병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사력이 상실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하자면은 그 일본의 유곽을 본따서 그 시스템화 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욕을 해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군사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이걸 했다는 것이 가장 극악무도한 시점이거든요. 이게 단순한 성폭력과 강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성노예라고 하는 그 말 속의 함의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제도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일본 병사들로부터 그런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세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깥에 팻말도 마치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이거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부분의 무서웠겠어요. 소녀들이 초경도 하지 않은 소녀들이 이걸 모르는 뭔지도 소녀들이 모르는. 그런 일을 당하는데 특히 조선의 그런 처녀들은 또 막 굉장히 뭐 우리 예전에 또 가부장적 사회에서 네. 어쨌든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의식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일본인들이 그 일본 군인들이 선호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어린 병사들이 연애하는 느낌이 난다라든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며칠 만에 혹은 몇 달 만에 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 국가 폭력을 다 어떻게 책임을 여태까지 안 지고 있으니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들을 때마다 정말 분노가 치미는데요. 그렇죠. 그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군 장교가 하는 얘기인데요.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렇죠.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황군을 위한 암캐다. 그렇죠. 이런 그 대사가 나옵니다. 근데 네. 이 대사는 고증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건 그냥 영화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 할머니들 증언집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인간의 오마이데와 닌겐데와 나이라는 건 당연히 인간 취급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증언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딱 비교하면은 신들리스트 얘기 홀로코스트잖아요. 네. 신들리스트의 장면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줄을 세워놓고 네.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자를 구분을 구분하죠. 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가스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들은 또 유대인이 치워요. 네. 그래서 줄 서서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관리가 되면은 하고 병이 너무 지나치면은 강유차 할머니가 겪으셨듯이 네. 이제 죽이는 거죠. 네. 어디 그리고 치러 간다고 불태워버리고. 한다든가 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화 처음 말미에 1991년에 진짜 용기 있게 세상에 처음 나오셨던 김학순 할머니의 네. 증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증언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네들 마음대로 갖다 쓰고 싶으면 쓰고 고장이 나거나 병이 나면은 말하자면은 다 버려버리거나 죽여버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것을 시행했던 그 일본군들도 자랑무도하지만 사실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고안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도 소위 말해서 일본의 어떤 A급 전범으로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의 어떤 손자가 총리고 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존경을 받는다는 기업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들이 지금도 너무나 뻔뻔하게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이름으로서 도대체 독일의 반에 반도 안 되는 네. 그런 쥐꼬리만큼의 어떤 그런 사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영화를 후원하신 일본인들 혹은 지인들이 와서 이 영화 보고 일본인들이 봐야 된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봐야 네네. 되는 영화다. 그 중에 한 분은 아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할머니인데 무슨 시민사회 운동하시는 분도 아니고 네. 66세인가 한 그 일본인인데 네. 말씀하시기를 영화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심한 짓을 히데요코도 너무나 심한 짓을 했다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정말 일본인들이 봐야 되고 아베가 봐야 된다. 아베에게 추천할 영화. 아베가 봐야 되고 소녀상은 왜 옮기라는 거냐. 네. 소녀상 거기 있어야 된다. 네. 오히려 막 너무 흥분을 하셔가지고 그 모습에 뭘 보면서 막 감동을 받고 고마워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네, 그 있을 수 없는 과거의 끔찍한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뭐 이번에 터무니없는 불가역적 합의를 해서 또 이제 국민적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영화 상영관이 부족하다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얼마 전에 영화 보시고 네. 상영관이 부족하면 강당에서라도 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뭐 상영관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롯데시네마가 이 영화를 틀기로 했죠? 네, 지금 뭐 일단 네. 이 영화를 참 투자도 안 되고 국민들께서 성금을 모아주셔서 만들게 되고 그런 모든 분들께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개봉이라는 날짜를 받기 전에 또 배급사가 네. 굉장히 공을 들이셨어요. 그 작지 않은 회사였고 네. 그 회사가 이 일을 맡을 때 제가 그 담당자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괜찮겠냐고 했더니 아니 감독님 영화 봤는데 너무 좋은데 뭐가 문제겠냐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문제가 없어야 되는 영화죠. 네. 이건 온 국민이 봐야 되고 네. 오히려 보수가 봐야 되는 영화고 보수 진보가 없는 영화죠. 그렇죠. 오히려 그분은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셨는데 뭐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배급하시는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어찌됐든 좀 첫날 15일 날 예매 처음 오픈이 됐는데 그날 다 매진이 됐어요. 예매가. 예. 그렇다면은 참 상영관이 많이 네.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조금 많이 이렇게 배급사 분들이 봤을 때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수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떤 영화랑 비교할 수도 없고 네. 비교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봉관이 하나 열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 배급사가 잡혀서 개봉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만들어지는 것도 그랬고 그냥 나오면은 저는 이미 배급사가 정해지기 전부터 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까지 다 번역을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자막을 다 만들어놨어요. 벌써요. 네. 세상에.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짊어지고 전 세계를 다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참 배급사 분들께서 이거를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참 그 상업 장편 영화를 계속 하고 굉장히 그쪽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네. 베테랑들이죠. 네. 근데 그분들이 참 든든하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국민들 여러분들이 예매 운동을 통해서 지금 또 SNS상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은 또 예매를 많이 해주시면 자동으로 프로그램화돼 있기 때문에 극장이 열릴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1인 1 예매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또 네티즌께서는 3.1절에 곧 다가오니까 3.1절에 우리가 귀향을 보러 가는 태극기를 들고 귀향을 보러 가자 이런 말씀도 어떤 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있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동참하고 있으니까 극장이 많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실제 저도 그 영화 미리 봤는데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선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아이들하고는 같이 봐도 좋은 영화이고요. 일단은 15세 관람가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역사가 얼마나 아픈 역사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계기 이런 것도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다른 인터뷰를 가셔야 돼가지고요. 제가 더 모시고 싶은데 더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그 홍보 기획사에서 그런가요? 압박을 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손숙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합한 겁니까? 이런 말씀을 기자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위안부가 어떤 한자어를 쓰고 있는지를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위로할 위에 편안할 안에 며느리 부자를 쓰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며느리 삼은 건가? 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앞서 상영관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사실은 우리 역사고 우리의 아픔이고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치유하고 또 개선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뭐 상영관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감독님? 제가 너무 아픈 질문을 아닙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다음 주 24일 날 개봉이니까요. 아직 시간이 있고요. 저는 극장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극장을 많이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확실히 믿고요. 영화를 보신다면은 동의해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손 선생님 말씀대로 위안부란 표현은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으로 제가 대신할게요. 내가 왜 위안부냐? 나는 이용수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 있다. 나는 내 자랑스러운 이름 이용수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사실 성노예란 표현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표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여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분들을 지칭을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이분들은 하나의 당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은 소녀였고 한 여성으로서 당신들의 삶을 담당하게 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그런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지 위안부의 삶을 담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베트남전 학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픈 다 미처 밝혀내지 못한 우리의 역사, 과거사 이 문제가 사실 이 한 편의 영화로 어떻게 다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영화를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내딛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고 저희가 이 영화가 잘 될 테니까 조만간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응원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소개는 못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이 장면은 꼭 봤으면 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한 번의 사죄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존재하는 한 이 얘기는 꼭 짊어지고 가야 하는 아픔입니다. 1000만 관객으로 보답하자. 꼭 봐야 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독님. 뭐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영화 잘 돼서 10억엔 필요 없게 다 보러 갑시다. 가족이 함께 가려고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꼭 보세요. 감독님 눈물 나오려고 하시나 봐요. 정말 감독님 이게 다 보이나 보죠? 페이스북으로 하니까. 아이고. 감독님 눈망울에 이렇게 어른어른 하십니다. 조정린 감독님
화이팅! 정말 이런 의견들을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힘으로 감독님 힘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꼭 봐야 되는 장면, 이것은 직접 영화로 확인하세요. 마지막 뭐 사실 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아파서 보러 가기가 힘들고 보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영화에는 아프지만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은 비록 영으로서나마 고향으로 오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스포일러 같지만 하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관에 오셔서 함께 2시간을 계시면 끝에 타향에서 돌아가셨던 소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함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반전도 있고요. 코믹한 장면도 있어요. 웃음이 피식 나는 장면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